상상이나 되십니까? 한 늙은 아비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 모은 피 같은 돈을 아들 녀석 가정을 꾸려주겠답시고 단숨에 1억 원 가까이 쏟아부었습니다. 신혼집도 제가 마련해줬고 결혼식 비용도 제가 댔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할 때는 제 아내와 번갈아가며 사골 국물을 고아 날랐지요. 하지만 그토록 고대하던 손주를 품에 안고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핏줄이라며 감격하던 그 순간 저는 동사무소에서 떼어본 등본 한 장에서 제 눈을 찌르는 듯한 글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부성애란 무조건적인 헌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주가 누구의 성심을 따르든 정말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단호한 결단을 내렸을 때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당황했고 아들이 내뱉은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라는 말은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도덕적 밧줄이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뼈가 시릴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아버지는 자식의 손을 놓고 심지어 집까지 팔아치우며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 했을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제 이름은 김영철. 올해 68입니다. 3년 전 아들 민호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녀석이 가정을 이루고 독립한다는 생각에 저와 아내 박순자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하지만 이 경사가 결국 화려하게 포장된 빚더미가 되어 제 노년을 비참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을 처음 본 건 아들 민호와 함께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참하고 얌전한 인상이었죠. 아버님 하며 싹싹하게 차를 따르는 모습에 아내 순자는 가정교육 잘 받은 아가씨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며 안심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양의 본가는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이었는데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며 연로하고 편찮으신 딱 봐도 딸 하나 잘 시집 보내서 안정을 찾길 바라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예단을 논의하던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돈어른은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김 선생님, 우리 집엔 수진이 하나뿐인 외동딸입니다. 데려가려면 예단비로 1,000만 원은 주셔야겠습니다. 섭섭지 않게 해주이소. 그리고 결혼식은 번듯하게 치르고 싶고 신혼집 계약금도 사돈댁에서 좀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아내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지만 차마 입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인륜지대사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기어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입만 열면 돈 하니. 우리가 너무 호구 잡힌 거 아니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저도 알았지요. 세상 인심이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부모가 조금이라도 더 내놓지 않으면 아들 기죽는 세상인걸요. 당시 민호 월급이 3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집 계약금을 낼리 만무했죠. 제가 안 도와주면 평생 월세방 전전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적금 통장을 깼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1억 원을 만들었지요. 예단비 1,000만 원, 사돈댁 뜻대로 깎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비용 2,000만 원, 호텔에 200명 넘게 예약했지요. 경기도 신도시에 얻은 아파트 보증금 7,000만 원, 이것도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가전, 가구 1,000만 원어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다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은행에서 이체하던 날 저는 한참이나 현금 인출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올 때까지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왠지 모를 서글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빈손으로 장가가는 꼴은 못 보겠더군요. 아내 순자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노후 자금 전부인 거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하지만 자식 잘 되라고 목숨도 내놓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 그날 저는 아내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효도하고 애들끼리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야. 저희는 진심으로 아들 내외를 대하면 우리 노년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생길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투자 덕분에 저는 그들 입에서 구시대적인 노인네, 이제 그만 빠져줘야 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결혼 후 경기도 광교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8층. 지하철역도 가깝고 제가 직접 고른 집이었죠. 보증금도 제가 냈고요. 이삿짐 들어가는 걸 보며 저는 꽤나 흐뭇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자식이 드디어 자리를 잡았구나 싶었으니까요. 결혼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명절이면 와서 밥도 먹고 저와 아내에게 내복이라도 한 벌 사오곤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저희가 요즘 대출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는데 수진이도 임신 초기라 혹시 당분간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젊은 애들 살기 팍팍한 거 압니다.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고생하는 거 짠했지요. 제 연금이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오고 아내가 소일거리로 식당 일을 좀 하니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상의 끝에 매달 70만 원씩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이자의 절반 정도 되는 돈이었죠.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우리도 병원비 모아야 하고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면 빠듯해요. 덜컥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저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애 낳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돕자. 몇 년 지나면 지들도 안정될 거고 그때는 손 벌리겠어?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전기요금 아까워 에어컨도 안 켜고 돼지고기 값이 올라 두부로 반찬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온수목욕을 했고 세탁기 대신 손빨래를 해서 널었습니다. TV도 전기세 덜 나오는 작은 걸로 바꿨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아들 내외는 그리 아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며느리 몸보신 시키려고 공국을 끓여갔더니 현관 앞엔 배달음식 용기가 수북하고 거실 테이블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와 치킨 상자가 놓여 있더군요. 태교 여행이라며 제주도 호캉스를 다녀오겠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고 갔던 공국 냄비를 냉장고에 넣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짠지 하나 놓고 찬밥 먹는데 쟤들은 호텔 가서 애프터눈 티 마신다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애들이잖아. 즐길 건 즐겨야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걸려 삼켜지지도 뱉어지지도 않는 불평등함이었죠. 저는 쪼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 결혼에 1억을 썼고 매달 7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란 적은 없지만 점점 이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가 아니라 현금 인출기로 당연한 후원자로 여기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 내서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불쑥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 출산하고 복직하면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베이비시터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아내가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허허 웃으며 말했죠. 그러냐, 우리 나이에 애 보는 게 쉽진 않겠지만 너희가 정급하면 도와주마. 그러자 며느리가 식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버님, 어머님만 믿을게요. 그때도 대출금 지원은 계속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웃음이 쏙 들어갔습니다. 결혼부터 집, 생활비 보조, 이젠 육아까지. 이건 두 가정이 힘을 합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의 인생을 몽땅 책임지는 꼴이었습니다. 그날 밥이 모래알 같아서 닭다리 하나도 제대로 뜯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던 날, 저는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순산했어요. 아들이에요.
아주 건강해요. 그 소리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손자가 생겼구나. 내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날 밤 팥물을 끓이고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자연산 돔을 사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병원에 가져가 며느리 몸조리를 도울 생각이었죠. 병실에 누운 며느리는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고 아들 녀석은 싱글벙글이더군요. 고사리 같은 손주를 품에 안으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돈 갖다 바친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 이름은 지었냐?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며느리 눈치를 보더군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최우진으로 하기로 했어요. 순간 손이 떨려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성이 최씨라고? 아들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 아버지, 저희끼리 상의했는데요. 수진이가 외동딸이잖아요. 처가에서도 대를 잇고 싶어 하시고 요즘은 엄마 성 따르는 경우도 많대요. 애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중요하지. 성이 뭐가 중요해요. 귀가 멍했습니다. 최우진이라니. 내가 1억을 쏟아붓고 매달 생활비를 대고 내 늙은 아내가 무릎 닳도록 산후조리해줄 작정이었는데 손주가 김씨가 아니라 최씨라니. 품에 안긴 아이의 쭈글쭈글한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결정한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난달에 출생신고 미리 준비하면서요. 가슴을 둔기로 맞은 듯 했습니다. 이미 다 결정해놓고 나한테는 통보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적어도 우리랑 상의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며느리가 약간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안 따져요. 성은 그냥 기호일 뿐이잖아요. 저희 부부 합의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내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그 기호였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 민호의 할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영철아, 우리 집안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뼈대 있는 가문이다. 조상님 이름 부끄럽지 않게 잘 지켜다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제사상 옆에 최씨 성을 가진 후손이 서게 생겼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저는 말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민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고민한 거예요. 존중, 상의 한마디 없이 통보하는 게 존중이냐?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존중이 어디 있어, 여기에? 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병원 로비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다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데 나처럼 아들 위해, 며느리 위해, 손주 위해 헌신하고도 내 성 하나 못 물려주는 놈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부엌에서 보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주 이뻐요? 저는 고개를 젓고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안 나오더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애가 김씨가 아니란다. 아내가 멍하니 저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최씨란다. 며느리 성을 따랐대.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뚝뚝 칼날처럼 가슴을 긁어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달 대출 이자가 좀 빠듯해서요. 혹시 미리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차가운 웃음이 터지더군요. 너희 결정 하나는 참 빠르고 과감하더니 돈 문제는 그리 과감하지 못한가 보구나. 아이성은 너희 마음대로 바꾸면서 대출금은 왜 내 손을 빌리려 하니?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이냐? 집 보증금 내가 해줬지. 결혼식 비용 내가 댔지. 가구 다 사줬지. 매달 70만 원씩 보내줬지. 3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손주 낳았는데 성이 최 씨라며 그래놓고 돌아서서 아버님 돈이 부족해요. 소리가 나오냐?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아내도 들어야 했으니까요. 아내가 다가와서 듣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염치도 유분수지.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담배를 하나 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고의가 아니었어요. 저희 집도 저 하나뿐이라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대를 잇고 싶다. 이거지. 그럼 이어라. 너희 부모님이 이해해 달라셨다는데 너희는 나를 이해해 봤냐? 나를 존중해 봤어?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논리는 뻔해. 성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 중요하지 않지. 그럼 묻자. 내 친정아버지가 돈 대고 친정어머니가 와서 애 봐주면서 내 아들이 기무진 한다면 너희 부모님은 뭘 하시겠냐? 괜찮다시겠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보고 돈을 더 내라? 성은 최 씨 주고 빚은 김 씨인 나한테 갚으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돈 융통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진이 분유값도 들어야 하고 나도 은퇴했고 민호 월급 뻔한 거 안다. 그럼 형편에 맞춰 살아야지. 입만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되죠. 처음엔 계속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는 내 손주가 김씨인 줄 알았지. 내가 김씨 집안 장손 낳아 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뭐라 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진, 똑똑히 들어라. 이번 달부터 대출금 지원은 없다. 10원 한 장 안 보낸다. 우리 부부 노후 자금 몇십 년 안 입고 안 먹어서 모은 돈이다. 너희들 폼 잡으라고 있는 돈 아니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우리를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내쳤기 때문에 안 주는 거다. 며느리가 엉엉 울더군요. 아버님, 제발 몇 달만이라도요. 정말 힘들어요. 베란다 밖에 말라비틀어진 화분을 보며 쓴 침을 삼켰습니다. 애성을 최씨로 할 때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더냐. 지난 3년 매달 70만 원씩 준 게 내 한계였다. 너희가 날 할아버지 대접 안 하는데 내가 왜 너희 현금 인출기 노릇을 해야 하냐?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또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오더군요. 아버지, 수진이가 너무 많이 울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진짜 방법이 없어요. 저는 딱 한 줄 답장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눈물이 나도 끝까지 가거라. 자식이 안쓰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뼈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제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하던 아들놈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약속도 뒤집고 핏줄도 부정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매달 자동이체 신청해둔 내역을 해지했습니다. 종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지요. 아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하겠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계속 돈을 대주면서 하는 게 후회지. 이제 손 뗄 때가 됐어. 그날 오후 저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결혼식부터 지금까지 아들 내외에게 들어간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었죠. 김영철이 아들 부부에게 지원한 총액 약 1억 5천만 원. 그리고 그 대가는 아이 성이 뭐가 중요해요 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장부를 서랍 깊숙이 넣어 잠갔습니다. 나중에 따지려는 게 아니라 늙어서 빈털터리가 되고 무시까지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경고장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로 현관에 서서 말하더군요.
아버지, 수진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는 말없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벌게져 있더군요. 제 체면 봐서라도 몇 달만 더 도와주세요. 제가 승진하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난 자판기가 아니야. 내 체면 세워주면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대출금 너희가 갚아라. 생활비 너희가 벌었어. 엄마 아빠 돈은 우리가 써야겠다. 너희가 굶어 죽든 말든 이제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아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당공둔공, 지원을 끊음. 이라는 건 단순히 돈줄을 끊는 게 아닙니다. 짝사랑 같은 부모의 헛된 기대, 맹목적인 책임감, 그리고 억울함을 끊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멈추는 선언이었지요. 지원을 끊고 3일 뒤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군요. 그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쭈뼛거리던 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서운하신 거 알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너무 매정하게 그러지 마세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민호야, 말 한 번 잘했다. 가족. 너희가 애성씨 결정할 때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은 해봤냐? 출생신고 하러 갈 때 우리한테 언질이라도 줬어? 내가 돈 내줄 때만 가족이고 중요한 결정할 땐 남남이냐?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짧았어요. 네, 엄마가 화병 나서 밥도 못 먹는 거 아냐? 널 낳았을 때부터 손주 안아볼 날만 기다리며 내 베네쩌고리까지 간직해온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최우진, 우리 집안 사람 아니라고 선을 그어놓고 뭘 더 바라는 거냐? 저도 난처해요, 아버지. 처가 쪽에서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넌 끄덕거렸고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민호야, 네가 좋은 남편 되고 싶은 건 알겠다. 하지만 내 부모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이룬 것들이 그저 널 위한 걸음인 줄만 아느냐?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사상 열쇠를 내게 맡기셨다. 대를 잘 이어달라고. 내가 저승 가서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말로 책임이 없어지진 않아. 3년간 1억 5천을 썼어. 그런데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또 덮으려고. 내 엄마 혈압 오르는 거 안 보이냐? 이제 우리도 살 길 찾아야겠다. 나중에 병원비 없어서 자식 눈치 보며 살기 싫다.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애 봐주시는 것도 내 손주가 아닌데 내가 왜 보모 노릇을 하냐? 베이비시터 써라. 아버지, 성이 뭐가 중요해요? 핏줄인데. 그래? 그럼 그 아이가 커서 재산은 누구한테 지내겠냐? 최 씨 조상한테 절하겠지. 긴 침묵 끝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안 도와준다고 굶어 죽진 않을 거다. 징징거리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봐. 문을 닫는 순간 어릴 적 녀석에게 김민호 이름 석자 쓰는 법을 가르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삐뚤빼뚤 쓴 글씨를 보며 평생 쓸 이름이니 예쁘게 써야지 했었는데 그 평생이 고작 30년도 안 되어 지워져 버렸네요. 아들이 가고 난 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아내 순자가 소파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따뜻한 둥글레 차를 타서 아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참 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죠? 평생 남 좋은 일만 하고 살았어요. 평소 불평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러게, 애들 굶을까봐 악착같이 살았고 손주 봐준다고 몸 관리했는데 늙으니까 남는 건 빈 통장과 무시뿐이네.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아요, 여보.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요. 그 눈빛이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손주 등하원, 안 할래요.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년이면 할 만큼 했다. 성씨도 지들 맘대로 했는데 육아도 알아서 하라지. 우린 이제 무료 봉사 안 한다. 다음 날 우리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패딩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죠. 동네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뜨끈한 국밥 2그릇을 사 먹었습니다. 아내는 이 집 국밥이 5,000원이나 하네 하면서도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내가 끓인 것보다 남이 해준 밥이 훨씬 맛있네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노인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시니어 사진, 교실 수강생 모집, 현수막이 붙어 있었거든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법부터 알려드려요. 어르신들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해봅시다. 우리. 그날 오후 공원 은행나무 아래서 아내를 모델로 첫 사진을 찍었습니다. 뷰파인더 속 아내의 주름진 눈가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진을 크게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손주 사진이 걸려있던 바로 그 자리에 말이죠. 저녁을 먹고 식탁에 앉아 통장 3개를 꺼냈습니다. 여보, 돈 관리 다시 합시다. 3억 정도 남은 자산을 재분배했습니다.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입출금 통장에, 1억 5천은 안전한 정기예금에, 나머지 1억여 원은 연금보험과 의료비 신탁으로 묶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치매라도 걸리거나 요양병원에 가게 될 때를 대비해서요. 은행 직원이 묻더군요. 자녀분과 공동명의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아니요. 저랑 제 아내 둘만 알면 됩니다. 자식은 몰라도 돼요. 이건 불신이 아닙니다. 자기 방어입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한테 짐이 되고 눈치만 보게 됩니다. 내 돈은 내가 쥐고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정말 못 움직이면 어떡해요? 제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신탁해놨잖아. 누구 하나 먼저 가도 남은 사람 병원비, 간병비 걱정 없게 해놨어.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돼. 요양원 좋은 데 가면 그만이야. 아내가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드디어 정신 차렸네요. 그럼 자식이 노후 대책인 줄 알았는데 내 통장이 진짜 효자더구먼.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이제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복지관 가서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며 삽니다. 얼마 전엔 관광버스 타고 단풍놀이도 다녀왔습니다. 이 나이 먹고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돈은 내 자존심이고 냉정함은 내 울타리다. 돈이 있어야 쓴소리도 당당하게 합니다. 마음에 선을 그어야 내 노후가 평온해집니다. 자식 사랑한답시고 다 퍼주면 결국 빈 껍데기만 남아서 짐짝 취급당합니다.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부모 등골 빼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도와주는 건 내 마음이지 그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내 인생을 지킵니다. 많은 분이 늙으면 병드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늙어서 제일 무서운 건 존엄을 잃는 것입니다. 내 돈 못 지키고 자식한테 휘둘리고 희생만 하다가 구석방 늙은이로 전락하는 것. 그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방식대로 삽니다. 텃밭도 가꾸고 여행도 다닙니다. 손주 보고 싶다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으면 지들이 데리고 오겠죠. 안 오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손님일 뿐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걸고 계시지는 않나요? 늙어서 서러운 꼴 안 보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갑 꼭 닫으시고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내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이 남은 날들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